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태어날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 50대 예비 할머니예요. 비 막힌 제 인생을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해 보려 합니다. 20대 때 저는 영문학과에 다니는 꿈 많은 여대생이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 23살이 되자 집에서 슬슬 결혼 생각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 나이 25 넘으면 노처녀라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수 있게 선볼 준비나 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막내딸 곱게 키워서 명문대학까지 보내놨으니 한창 예쁠 때 좋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그동안 연애는커녕 남자 손 한 번 스친 적이 없었지만 연애 결혼에 로망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커리어 우먼으로 일하다가 멋진 남자와 만나서 연애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중매 결혼하라니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철부지 여대생에게는 그만한 충격이 없었지요. 부모님 압박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자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들과 다 같이 기차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무작정 혼자 영등포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산행기차표를 끊어 무궁화호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먼 거리를 혼자서 가는 게 생전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키는 큰 편이지만 의외로 약골인 편인데 멀미까지 하니 죽겠더라고요. 제가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웅크려서 기대 누워 있으니 옆좌석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아가씨,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멀미 때문에 그래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쳐다도 안 보고 저렇게 도도하게 대꾸했지요. 덜컹거리는 기차 때문에 멀미가 가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막 대구를 지났을 쯤에 앞좌석에서 김밥을 먹는지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 냄새에 속이 더 울렁거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가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회가면서 토를 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것도 하필 옆자리 남자에게요. 어떡해. 어머, 죄송해요. 엄한 사람한테 토를 해버린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급하게 뒤져 휴지 뭉탱이를 있는 대로 꺼내서 닦아드리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은 그 남자도 저보고 일단 진정하라고 차분하게 말하더니 화장실에 가서 옷을 정리하고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옷 다 버려서 어떡해요? 아이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정말요? 어떡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변상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옷에 냄새가 완전 쪄들었어요. 얼마를 드려야 할지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요. 어디서 내리는데요? 저 부산역이요. 잘 됐네. 저도 거기서 내리는데 밥이나 한 끼 사주시죠? 그건 안 되겠는데요. 왜요? 그 초면에 밥까지 먹기는 좀 제가 망설이니까 그 남자가 킁킁대며 옷 냄새를 맡더니 아우, 냄새야. 새 옷인데 이거 참 하면서 혀를 차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양심에 찔려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밥 한 끼만 사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곧 내리니까 역전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시죠. 솔직히 멀쩡한 남이 옷 버려놓은 것도 미안하고 개워낸 속도 좀 허전한 것 같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나면 불편한 마음도 없어질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남자를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아가씨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에는 왜 왔어요? 그냥 뭐 바다 보러 왔어요. 그쪽은요. 중요한 일 있다면서 이렇게 국밥이나 먹고 있어도 돼요? 결혼한다는 친구 보러 왔어요. 근데 옷이 이 모양이니 뭐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밥 사드리잖아요. 이거 먹고 그럼 바다나 가시죠? 어차피 나도 오늘 이 꼴로 친구는 보긴 글렀고 괜히 여자 혼자 바다 본다고 나섰다가 이상한 놈팽이들 걸려서 혼날라. 그쪽은 이상한 놈팽이 아니고요. 제 얼굴을 보세요. 이상한 놈 같습니까? 최소한 쫌팽이 같긴 하네요. 기어이
처음 본 여자한테 밥까지 얻어먹고 말이죠.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남자가 제 또래로 보이기도 했고 눈이 맑은 게 나쁜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요. 아무튼 생판 모르는 남보단 이 깍두기라도 나눠 먹은 사람이 낫지 않겠냐며 바다를 같이 보러 갔지 뭐예요. 엉겁결에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다 보니 말도 잘 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습게도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소주나 한 잔 더 합시다. 하다가 헤어짐이 아쉬운 젊은 남녀가 의뢰 그렇듯 어쩌다 보니 하룻밤까지 같이 보내버렸어요. 하룻밤 정이 무섭다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서로의 애인이 되었고 애인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외모는 제 또래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저보다 11살이나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애지중지 길러 곱게 키운 딸이 어디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냐고 아주 야단이셨어요. 하지만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모르는 부뚜막에 올라가 버릴 줄은 몰랐다면서 역정을 내시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아 예쁘게 기를 생각이었어요. 어쩌겠습니까?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이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사위로 대접해주지는 않으셨네요. 부모님은 남 부끄럽다고 식도 올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학교도 남몰래 결혼한 상태에서 조용히 다녔고 가까스로 다음해 졸업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몇 달 뒤 여름이 돼서 저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을 닮아서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얘 너무 예쁜 아기였지요. 다른 엄마들이 무릇 그렇듯이 육아수첩에 아이가 자라는 걸 매일 기록하면서 너무 사랑한다 내 딸이라는 말을 항상 썼었지요. 딸이 다 자라서 아가씨가 되면 이 수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너를 키웠단다 얘기해줄 날을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딸이 5살이 된 해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한강으로 나들이를 나갔어요. 백화점에서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예쁜 분홍색 꽃가옷과 아기 토끼가 그려진 시계를 선물로 사주었지요. 그때의 우리 딸내미 모습이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네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딸아이 모습이거든요. 딸애가 남편 셔츠 자락을 꼭 붙들고 앞서 걷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어느 순간 보니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날이 어린이날이라 한강에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딸이 없어진 걸 알아채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딸 이름을 외치며 울부짖었어요. 그 넓은 한강공원을 다 찾아봐도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딸을 본 사람이 없대요. 머리가 산발이 되고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돼도 그런 건 어찌 되든 상관없었어요. 나중에는 내 발이 어디로 내딛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더군요. 결국 밤이 늦도록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 부부의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아이를 찾아다녔고 저도 주변 고아원을 다 돌아보고 여기저기 아이를 수소문해 봤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아이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를 찾는 시간들로 피가 말라갔고 어느새 우리 부부간의 대화도 사라졌지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끼니도 거르고 잠도 잘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지막에 아이가 남편 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가 끝까지 아이를 못 챙겼다는 죄책감에 남편은 마치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나뭇가지처럼 생기가 없어지더군요. 저는 끼니 잘 챙겨 먹고 제정신 붙들고 있어야 아이를 찾지 않겠냐며 남편을 다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술이라도 마셔야 그나마 잠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 그이가 옷장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하늘도 정말 무심하게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대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의 존재가 사라진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까지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으면서 멍청해서 자식까지 잃어버린 년이 결국에는 지 남편까지 잡아먹었다고 제 원망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딸에 이어 남편마저 잃고 매일을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의지할 때가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그래서 그놈하고 결혼하지 말랬지. 부모 말 안 듣고 뛰쳐나가더니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꼴 좋다. 이러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제 마음 붙일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집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면서 있으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어느 날은 오늘 죽어야겠다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남편이랑 딸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나면서 아, 우리 딸이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살아만 있다면 나중에 커서라도 엄마를 찾지 않을까. 나마저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딸은 부모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걸 텐데. 아니다. 살아야겠다. 살아서 언젠가는 꼭 우리 딸을 만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집착이 생기더군요.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그 길로 집에 있던 술은 다 치워버리고 미용실에서 단장도 하고 새 옷도 장만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보수는 많이 안 주셔도 된다. 정말 잘할 수 있다. 사정사정해서 작은 학원에 영어 강사로 취직했습니다.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퇴근하고 나서도 수업 준비하고 자료 정리하는 데에 몰두하니 나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날 때 틈틈이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니 어느샌가부터 학부모님들도 학원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안 가고 계속 머뭇거리길래 진우야 왜 그래? 아직 이해가 안 되니? 물었더니 애가 조심조심 제 눈치를 보면서 아니, 저 선생님, 제가 어쩌다가 들었는데, 선생님 지금 남편 없으시다 해서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황당해서 계속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니 저는 선생님이 좋은데요.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아빠도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면 좋겠어서요. 귀엽게 생긴 아이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게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없다는 말에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아이고, 너네 아빠가 들으시면 완전 황당하시겠다. 너는 그런 걱정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하게 튼튼히 자라면 돼. 이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우리 아빠도 선생님 좋댔어요. 선생님 완전 예쁘시대요. 엉? 아버님이 날 언제 보셨대? 아빠가 학원 끝나면 저 데리러 오거든요. 그때 같이 봤어요. 제가 우리 영어 선생님 진짜 착하고 예쁘다고 자랑했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아빠 만나보실래요? 아니, 괜찮아. 선생님은 결혼 생각이 없단다. 라고 했더니 아이가 시무룩해져서 돌아가더라고요. 참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라 내심 좋게 보고 있었는데 속으로 저렇게 귀여운 생각을 하고 있었네 싶어서 슬쩍 웃고 나서는 그 일은 곧 잊어버렸어요.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나오는데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안면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절 알고 있다는 듯이 보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에 저한테 남편 없냐고 물어보던 그 학생이 아빠 하고 뛰어오더니 그 남자를 덥석 껴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차 학부모였구나 싶어서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셨군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 나누고 회사 끝나고 아이 데리러 온 거라 하시고 가셨어요. 보통 학원에는 엄마들이 오시지 아빠들은 거의 잘 안 오셔서 의아했어요. 그러다 아차, 아이가 전에 엄마가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계속 매일 아이를 데리러 오셨어요. 보통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가셨고 가끔씩 아이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는지 물어보셨어요. 한 2달 정도는 매일매일 그러시다가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친구랑 집에 가더군요. 오늘은 아버님 안 오셨나 보네? 네, 아빠 바쁘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친구들이랑 뛰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보던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이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섭섭했습니다. 저녁까지 자료 조사할 게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은 다 먼저 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학원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하필 그날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그냥 맞고 갈까, 건너편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야 할까 하고 학원 빌딩 입구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우산 든 남자가 선생님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설마 나를 부른 건가 싶어서 놀래서 쳐다보니 그 학생 진우 아버지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진우는 아까 전에 집에 갔는데요. 아, 사실 오늘은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늦은 시간인데 안 나오셔서 먼저 들어가셨나 싶었는데 학원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나 싶어 기다리길 잘했네요. 예? 하실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진우한테 무슨 일 있나요? 심각한 말씀이실까요? 아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분이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차분히 표정 관리를 하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잠깐 긴장했는지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애딸린 호랩이지만 선생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저랑 진지하게 만나주십시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서 순간 당황했지만 딸 찾아다니는 과부 신세에 너무 과분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예요.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를 만날 여유도 없고 아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이 어떤 사정이 있으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제가 호래비인 게 싫으신 건지.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저도 과부인데요. 그리고 계속 이러시면 저 불편해집니다. 진우 보기에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 입장이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하니 그분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그래도 우산은 쓰고 가라며 저는 차를 타고 와서 괜찮다고 하더니 제 손에 그 큰 우산을 쥐어주고는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정말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셨어요. 사람 마음이 정말 희한하게 매일 보던 사람이 안 보이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그런 근사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좋다고 하다니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이 들다가도 맞다. 내가 거절했지. 나 같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나 싶어서 끝도 없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짝사랑하던 것처럼 싱숭생숭한 감정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그분을 좋아했구나 싶어서 죽은 남편한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안 좋은 기분이 들 때면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평일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음식도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나 지금이나 약골인 건 마찬가지라서 쉬는 날 없이 매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에 슬슬 무리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고아원에 못 가겠다. 이번 주말은 어쩔 수 없이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학원에 출근했어요.
몸살이 온 건지 하루 종일 무거운 몸으로 일하다가 학원 건물을 나서니 긴장이 풀린 건지 저도 모르게 몸이 스르르 넘어가더라고요. 순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머리에 묵직한 통증이 오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괜찮냐고 다급하게 묻는 순간 기절해버렸습니다. 눈을 슬슬 뜨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천천히 상황 파악을 하는데 내가 밖에서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누군가가 괜찮아요 하고 묻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서 쳐다보니 그 진우 아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꿈속인가 싶어서 진우 아버님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몸살에 빈혈까지 있으시던데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서 가벼운 뇌진탕이 있대요. 혹시 너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요. 기절한 것까진 알겠는데 아버님께선 학원에는 또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제가 학원에 딱히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보고 싶어서 간 거지. 부담스러워서 저 보기 싫다 하셔서요. 그냥 차 안에서 선생님 퇴근하시는 것만 봤어요. 근데 오늘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안 보고 있었으면 선생님 그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언제 발견됐을지 모릅니다. 제가 보호자로 입원 수속도 마쳤고 학원에도 연락해서 병원에서 며칠 쉬겠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진우 아빠라고 하진 않았고 제 비서가 다른 번호로 연락해서 가족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원장 선생님도 푹 쉬라고 하셨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저분이 저를 보고 있었고 병원까지 직접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허둥거렸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선생님, 저 오늘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 보호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평생 선생님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자 저 이래봬도 제 사업체도 있고 평생 선생님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아이들도 착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저 죽은 남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저 좋으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저 사실 딸도 있어요. 딸 어릴 때 잃어버려서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저 같은 박복한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진우 아버님 같은 멋진 분을 만나겠어요.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선생님 이젠 그만 힘들라고 저를 만나게 하신 건 아닐까요? 저도 사실 애엄마 잃고 나선 평생 혼자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선생님 딸 찾는 거 저도 돕겠습니다. 찾고 나서도 제 딸처럼 평생 사랑 주면서 아낄게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잘생긴 사람이 정장까지 입고 저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퇴원하고 나서 몇 번 만나다가 혼인신고하고 한 가족으로 살게 됐지요. 남편은 진우 말고도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딸아이는 진우보다 3살 동생이었는데 딱 제 딸이랑 동갑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듬뿍 주고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오냐오냐 하진 않았고 잘못한 건 따끔하게 혼내고 아이들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성심성의껏 키웠지요. 남편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딸 찾는 것도 도와주었고 제가 고아원 봉사하던 것도 알아서 물질적으로 기부도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넘치게 주는 사랑 덕분에 이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심신이 많이 편해졌고 한편으로는 딸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싶어서 가슴 한 구석이 아렸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아이들도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주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까지 잘 들어갔어요. 딸은 의상 공부하고 싶다고 해외로 유학가 있고요.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었다니 자긴 정말 복받은 놈이라면서 집에 소개시켜주러 오겠다네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데려올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아가씨가 미래의 내 며느리가 될까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랑 과일도 꼼꼼히 준비했어요.
아들이 퇴근 시간이 되자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중이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책맞게 너무 설레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차렸어요. 현관벨 소리가 들리고 아들 뒤로 그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라며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던 제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꿈에도 한 번 안 나오던 사별한 남편 얼굴이 그 아가씨 얼굴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나 닮을 수가 있지? 마치 판에 대고 찍어낸 듯이 그 아가씨 얼굴이 사별한 남편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크게 뜨고 굳어있자 아들이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었어요. 저는 정신줄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 아가씨를 귀하게 대접했어요. 우리 집에 와줘서 환영한다고 편하게 있다 가라면서요. 그 아가씨 이름을 물어보니 전 남편 친척 중에는 그런 성씨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엄마 마음에 드냐고 묻더군요. 너무 예쁘고 참한 아가씨네. 어디서 만났니? 물었더니 봉사활동하던 보육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조만간 상견례 날 잡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을 정리하면서 그 아가씨가 쓰던 식기랑 컵을 몰래 챙겼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마자 유전자 검사 의뢰를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친자 확률 9.99%. 그렇게 찾아 헤매던 제 딸이 맞았습니다. 전 남편과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남인 게 더 이상했죠. 그렇게 몇십 년을 찾아 헤매던 딸이 제가 키운 아들의 여자친구로 나타나다니요. 우리 가족이 모두 찾길 바라던 딸이 나타났는데도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랑 서로 저렇게 좋아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갖고 온 가정이 산산조각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서야 찾은 제 딸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됐고 딸을 키워주신 양부모의 얼굴을 보니 당연한 말이지만 딸과는 정말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성품도 훌륭해 보이셨어요. 외동딸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지만 아이가 부족한 게 많으니 너그럽게 가르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속으로 암요, 제 목숨을 바쳐서 지금까지 못해준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딸애를 잃어버렸던 건 지옥 같은 일이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좋은 양부모를 만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우리 딸의 얼굴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품이 있더군요. 이런 말은 물론 입 밖으로는 못했지만 양부모님을 보고 사돈,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친딸이라 생각하면서 평생 고생 않고 사랑만 주겠습니다. 하면서 연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지요. 딸애에게 예단은 필요 없고 너 자체가 우리 집이 선물이니 몸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양부모님도 딸애도 어떻게 그러냐며 한사코사양했지만 제가 어떻게 그분들께 뭘 받겠습니까? 우리 딸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키워준 것만 해도 제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걸 말이에요. 제 욕심에 애들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렀어요. 식 올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딸애는 임신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집에 들르더니 임신 2개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딸애도 웃으며 얘기하는데 주책맞게 제가 엉엉 울면서 축하한다. 몸 조심하거라. 네 몸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안아줬네요. 딸과 아들을 결혼시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겠지만 딸을 딸이라고 못 부르고 앞으로도 평생 제 입을 다무는 걸로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딸이 제 곁에 있어줘서 딸의 출산까지 옆에서 챙겨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삶은 많이 불행했었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제 목숨을 다해서 지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선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신께 감사드립니다. 제 기나긴 푸념과 고백을 담담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